100%부터 해서 조금씩 준비를 해 오세요. 그 중에서 합격률이 조금 낮았던 거 82회. 그거를 펼쳐보시면 되는데, 페이지가 552페이지. 실무, 이론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안 배운 부분 아직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감안하시고, 어차피 같이 다 못 풀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여러분 혼자 하시고, 뒤에서 만나자고요. 그래서 오늘은 실무를 배점에 또 놓고 하니까 실무를 한번 해볼 건데, 이렇게 보면 제가 산수하기가 힘들어서 저는 실제 기출문제를 데리고 올게요. 이거 가지고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면서 파령사업이니까 여러분 회사 코드 들어가셔서 하시면 될 거고요. 페이지를 한번 키우고, 자, 실무는요. 세무 2급은 기초정보 없이 일반 점표 입력이에요. 여기에 5문제 3점씩 5점에 해당을 하고요. 부가세 관련은 또 역시 5문제가 메인 매출 전표에 나옵니다. 그럼 우선 1번부터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랜만에 공개합니다. 3월 3일자 동국 소유의, 우리 회사 어딘지 보세요. 우리 회사 파령이래요. 동국이라는 거래처 소유의 건물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임차 보증금 1,500만 원. 자, 임차 보증금은 뭐예요? 임차는 빌린 거죠. 빌리고 보증금을 준 거죠. 빌리고 보증금을 주면 나중에 얘는 어떻게 돼요? 받게 되는 거죠. 받을 권리 자산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빌리고 보증금을 줬다라는 건 받을 겁니다. 그러니 얘는 자산입니다. 그중에서 그 기간까지는 현금화가 어렵기 때문에 얘는 어디에 있다? 비유동. 비유동에는 누가 있어요? 투자와 유형과 무용. 거기에도 속하지 않으니까 기타 비유동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진짜 쉬운 문제는 이런 구분도 나오니까 오랜만에 익히시고. 어쨌든 받을 권리 1,500만 원. 그중에서 2월 3일에 지급한 계약금 500만 원을 빼고 1,000만 원 보통 예금을 지급했습니다. 자, 그럼 3월 3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임차 보증금 1,500. 그중에서 옛날에 준 거 뺀 나머지 1,000만 원을 줬습니다가 되는 거죠. 그럼 옛날에 2월 3일에 계약금 지급했을 때 우리는 보통 계약금 지급하면 뭐라고 처리한다? 선급금이라고 하죠. 선급금. 우리는 특별한 얘기가 없다라면 보통 계약금 지급하면 선급금이라고 합니다. 500만 원. 옛날에 이렇게 처리를 했겠죠. 그러면 계약금을 준 거예요. 계약금 준 거죠. 그러면 원재료를 매입 등 하기 위해서 계약금 주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돈만 나간 거니까 내 자산이 아직 들어온 건 아니에요. 아직 권리가 들어온 건 아니에요.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선급금도 누구였다? 자산이죠. 근데 금방금방 정리되는 거니까 얘는 유동자산에 당좌자산에 있었어요. 그럼 얘도 거래처를 반드시 걸어줬어야겠죠. 동의고. 그래서 옛날에 계약금 지급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회계 처리했었을 겁니다. 이 얘기. 근데 문제가 친절하지 않으면요. 금액 얘기 안 해주는 경우 있어요. 그럼에도 계약금 지급했을 때 우리는 선급금이라고 처리한 걸 알기 때문에 이 선급금의 거래처로서 얘를 조회해서 푸는 문제 유형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걸 연결해 보시면 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날짜가 주어지면 이 날짜로 들어가서 조회하시면 돼요. 항상. 그래서 문제는 실제로는 이렇게 정석대로 하면 조회하는 건데 날짜 주어졌다? 이 날짜에 들어가면 더 쉽게 조회할 수 있겠죠. 자, 우선 회계 처리해 볼게요. 여기 칸 좁으니까 오늘은 뭐 했다? 임차 보증금 지급했습니다. 임차 보증금. 지금 1,500만 원 임차 보증금인데 나중에 받을 거니까 거래처 동국 걸어주셔야 되고요. 1,500만 원. 1,500만 원 걸어주고 그중에서 이렇게 옛날에 계약금 준 거 있었으니까 그거 제외하고 라는 표현도 있죠. 그만큼 빼주자고요. 그래서 여기에 선급금을 제외.
거래처 동국을 걸어주고 500만 원 잘려도 감안할게요. 나머지 금액을 뭐 했다? 보통예금에서 지금 보통예금 얼마? 1,00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혼자 풀 때도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보시면 82회니까 282. 보세요. 제가 얘기한 게 어떻게 조회하시면 되냐면 일반 전표에 2월 3일자라고 날짜를 알려줬어. 친절하게. 그럼 02월에 03월을 가보는 거예요. 오케이. 성급금. 거래소 동구. 이렇게 해놨구나. 그런 게 힌트가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막연하게 문제 푸시지 마시고 혹시 놓쳐진 부분이 있으면 조회를 하셔도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출장 중인 영업부 직원들이 카페뉴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대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 결제했습니다. 신용카드와 관련된 증빙이 나왔다? 이거 메인 매출에 어떤 유형을 선택하는 거였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할 수 있는 건 뭐만 입력할 수 있다고 했어요? 공제되는. 그럼 여기 있다라는 건 뭐다? 공제 안 되는. 그래서 이거 옛날 거잖아요. 보시면 출장 중인 영업부 직원들이 신용카드, 법인, 삼성카드로 결제했는데 이 카페뉴는 뭐다? 간이가세자. 이때에는 간이가세자는 뭐였으니까? 영수증, 교부자였으니까. 물론 이제는 4,800만 원 미만인 자, 4,800만 원 이상, 8천만 원 미만은 세금 계산서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수증 교부 잘하고 가져가면 되겠죠. 그럼 출장 경비는 거래처 접대비를 제외하고는 죄다 뭐라고 처리하죠? 여비교통비. 친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계속 챙기면서 가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금액을 모르지만 세팅 분계 해볼게요. 여비교통비. 자, 그런데 비용 나올 때마다 공장인지 본사인지 구분하셔야 돼요. 공장은 500번대, 본사는 800번대. 판관비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카드로 찍 긁었다라고 하는 건 돈은 안 준 거예요. 주된 상거래 우회니까 누가 나온다? 미지급금. 그럼 채권 채무에 반드시 거래처 걸어주세요. 카페뉴에는 카드 찍 긁고 왔으니까 땡인 거예요. 누구한테 대금 결제해주면 된다? 삼성카드. 금액은 저 안 봤어요. 그래도 세팅 공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래서 6,000원 해주시면 되겠네요. 6,000원. 삼성카드. 3번 문제 볼게요. 7월 25일이래요. 어디서 날씨 익은 날짜죠. 보니까 부가가치세 일기 확정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데 4월 1일에서 6월 30일이었죠. 6월 30일. 자, 그러면 요 기간에 매출세액도 있고 매입세액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계산해서 언제까지 신고 납부?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모든 해당 과세기간 종료 일자로 정리하는 회계 처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요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3번의 내용 복습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4월에서 6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매출의 거래가 있겠죠. 그러면 제품 매출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 그럼 이때 매출하고 거래 징수한 매출세액을 무조건 뭐라고 부르자? 부가세, 예수금 10만 원. 그러면 차변의 현금 등 또는 외상 매출금 이렇게 했을 거고 또 4월에서 6월 이 기간 동안에 다양한 매입 거래가 있겠죠. 원재료 매입도 할 수 있고 컴퓨터도 사올 수 있고 다양한 거래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공제가 되는 부담한 세액은 무조건 뭐라고 부르자? 부가세 대급금. 그래서 5만 원.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대변에 얘는 우리가 뭐 현금 등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 요 3개월에 대해서 매출세 요거는 뭐였고 팔면서 거래징수해서 납부할 세액이었고 매입세액은 일단은 부담을 하되 나중에 공제 받을 거였죠. 해당 과세 기간에 종료일자로 정리합니다. 일기 확정이니까 언제? 6월 30일자. 요 날짜에 낼 거 내면 차변에서 없어지겠죠. 부가세 예수금은 받아놨다가 나갈 돈 부채. 부가세 대급금은 내가 부담했지만 공제 받을 겁니다. 받을 거 자산. 그럼 정리하면 반대해서 없어져요. 부가세 예수금. 줄여서 쓸게요. 10만 원. 그러면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납부세액이 얼마가 나온다? 5만 원 나오죠. 그러면 매출세액이 더 많았으니까 납부세액이 나옵니다가 돼요. 납부세액은 뭐라고 부른다? 요 날짜에 돈 나가는 거 아니라 7월 25일에 나갈 거니까 나갈 돈 부채, 미지급 세금. 그래서 5만 원 이렇게 되죠. 만약에 환급세액이 나오면 이날짜에 돈 들어오는 거 아니니까 차변에 미수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정 신고 미환급세액이 있었다면 그것 또한 어디서 빼시면 되죠. 예정 신고 미환급세액이 있으면 이렇게 미수금 잡아놓은 게 여기서 줄어들겠죠. 그리고 또 확정 때 전자신고 세액공제합니다. 라고 하면 납부세액은 줄고 환급세액은 늘어납니다. 그럼 그 세액공제 받는 금액만큼을 뭐라고 처리한다고 했어요? 자비. 자비 이렇게 처리합니다. 이것도 관련된 문제 나오면 또 연결할게요. 어쨌든 기본 세팅은 이러해요. 그렇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2기 확정, 1기 확정 기간 신고하는 날짜는 7월 25일인 거예요. 이때 뭔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라고 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습니다. 세금 나갔다고 해서 세금과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누가 없어진다? 미지급 세금. 이게 보통예금으로 나갔다면 대변에 보통예금 해주시면 되죠. 근데 이러한 미지급 세금도요. 기존에 무슨 세무서 거래처가 걸려 있다면 반드시 반영을 해주셔야 돼요. 땡땡 세무서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도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론상 우리가 모든 과세기간 종료일자로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 신고합 납부하는 날 납부세액이 있으면 이렇게 처리합니다. 요 얘기가 되죠. 근데 문제로 가볼게요. 문제. 요 납부세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 문제에서 친절하게 알려줬죠? 미지급 세액으로 반영된. 고민 없이 이런 내용 하나도 연결 못해도 괜찮죠? 미지급 세금, 미지급 부채였네? 이걸 보통예금에서 납부했으니까 부채 감소, 차변. 보통예금 납부니까 보통예금 자산, 대변에서 감소.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아예 안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기 확정 과세기간 종료일자로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날짜로 조회를 해봐야 된다? 6월 30일자. 그죠?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 백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잘 반영해 놨다라면 6월 30일, 6월 30일. 오케이. 미지급 세금 이렇게 잘 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고 회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보통예금 이자 수익이 발생을 해서 보통예금 이자 수익이 발생해서 원천징수 세액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얘를 이 금액을 제외한 있죠. 입금됐습니다.
그러면 아는 것만 회계 처리하면은요,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35만 원에서 이 금액을 제외하고 이 금액이 들어왔다는 거네요. 296, 100 하시면 되죠. 문제를 그대로 푸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이응이 빠지죠. 그러면 돈이 왜 들어왔지를 연결하시면 돼요. 돈 왜 들어왔다? 이자 수익 발생. 수익 발생은 어디? 대변입니다. 발생액을 반영하시는 거예요. 얼마? 35만 원. 이렇게 처리가 되지요. 그럼 아까도 살짝 등장을 했어요. 뭐가? 우리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사. 그럼 이러한 이자 수익도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법인세 대상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결산이 끝나고 나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이자 수익 생겼을 때 세금을 먼저 떼어갔다고요. 원천 징수된 세액은 아직 법인세 결정된 게 아니니까 먼저 나간 세금입니다. 뭐라고 처리하죠? 선납세금.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차변대변 분계, 금액 일치시켜야 되겠죠. 차이 나는 금액만큼 선납한 세금입니다. 그래서 53,900원. 이거 뭔가 확정도 안 했는데 돈이 덜 들어온 건 내가 부담을 했다라는 거죠. 납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결정 안 됐는데 내 돈 나간 거 자산이에요. 뭐 가지급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약금도 마찬가지죠. 뭔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내 돈 나간 거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거 나중에 12월 31일 어떻게 해요? 12월 31일 날?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요 기간에 아까도 그린 것처럼 순자산 증가한 것들에 대해서 내년에 법인세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법인세라고 하는 거 내년에 납부하기는 하지만 올해의 비용이잖아요. 그죠? 올해의 비용으로 인식은 돼야 돼요. 그래서 12월 이것도 연결해 보세요. 결산문게 나오니까 우리는 법인세 추산액을 법인세 등이라고 하고 100만 원이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 선납세금도 올해 비용으로는 인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 선납세금은 이렇게 빼주자. 그래 100만 원 추산했어? 근데 선납한 게 있네. 선납세금 53,900원. 그럼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납부를 하지만 12월 31일 날 돈 나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 이때 뭐라고 우리는 회계 처리를 했다? 미지급 세금. 미지급 세금. 이렇게 했죠. 금액 계산 복잡. 생략.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회계 기간 중에 법인 입장에서 세금이 나가는 거 선납세금이라고 처리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요거 말고 주로 나오는 거. 법인세 중간 예납세. 그것도 무조건 선납세금이라고 처리한다라고 기억을 하셔도 되세요. 법인세 중간 예납세액. 이걸 아예 보내드릴까요? 이걸로 하나 보내드릴게요. 정리해보세요. 지금 조금 헷갈렸잖아요. 우리가 뭐가 헷갈리냐면 회사가 누군가에게 소득을 지급을 할 때 그 소득의 원천에서 뗀 거는 받아는 놨지만 나갈 돈이니까 뭐라고 처리하고? 예수금.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다고요. 우리가 반대로 법인 입장도 회사가 소득을 받을 때 우리한테 줄 때도 원천 징수하겠죠. 그럼 우리 법인은 미리는 법인세가 되니까 선납세금 처리합니다. 그래서 딱 반대로 기억하셔야 되죠. 회사가 소득 지급 시 원천에서 징수한 건 예수금, 나갈 돈 부채, 그리고 법인 입장에서 원천 징수된 세, 법인세 중간예납 세, 결산 때 법인세 등 처리하잖아요. 먼저 나간 세금입니다. 선납세금. 둘이 구분해서 알아두시고요. 이거 카톡에 보내놨으니까 반드시 따로 잘 정리해두세요.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이건 선납세금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기억나세요? 퇴직연금. 내일 목표가 퇴직까지인데
생산부 직원들의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불입액 500만 원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갔대요. 확실한 건 보통예금 대변에서 감소했습니다. 이응이 자꾸 사라져. 예금 때문에. 보통예금. 그러면 확정 기여형은 자, 우리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는 거 두 가지 있었어요. 기억나실까요? 누구누구? 우리가 금융기관에 납부를 하죠. 금융기관에 납입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이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누가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에 따라서 확정 급여형이 있고 확정 기여형이 있었어요. 여기 해볼까요? 확정 급여형이 있고 확정 기여형이 있었습니다. 누가 운용에 따른 책임을 지는지에 따라서 그럼 확정 기여형이 문제에 나왔죠. 확정 기여형이라고 하는 건 이 운용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종업원이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요. 그러면 일단은 회사가 금융기관에 납입은 한다고요. 하지만 돈 나가지만 이제 관심 꺼야 되죠. 돈 나가고 땡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납입 시의 회계 처리는 돈 나가고 땡. 근데 그 원천이 뭐예요? 퇴직 관련이니까 뭐라고 처리하자? 퇴직급여라고 처리하시면 돼요. 생산부서는 500번대, 본사는 800번대 그런 것들만 구분해서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다시 확정 기여형은 종업원이 운영 책임을 집니다. 회사가 연금에 납입을 하게 되면 돈 나가고 땡 끝나버리는 거야. 이렇게 처리하죠. 반대로 회사가 운용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면 수익이 났던 손실이 났던 종업원은 어떻게 돼요? 확정된 급여를 받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회사가 운용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면 종업원은 확정된 급여를 받아요. 그걸 확정급여형이라고 해요. 그러면 회사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회사는 부채를 설정을 해요. 기말에 뭐를 설정한다? 뭘까요? 그렇죠. 퇴직, 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을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앞선 얘기부터 하자면은 이 차변의 퇴직급여 비용을 인식하고 우리가 대변에 해볼까요? 12월 31일 날 결산 문제죠. 퇴직급여. 얼마 금액 생략. 이렇게 결산 분계를 하죠. 그럼 우리 전 종업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이 이만큼 필요해. 그래서 단기 수익에 근로를 제공해서 수익에 기여한 거에 대해서 퇴직급여 비용 인식하고 하지만 지금 퇴사한 건 아니니까 돈 안 나갔어요. 퇴사하면 나갈 돈이니까 부채를 설정합니다. 근데 이렇게 회계 처리하게 되면 세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이거 퇴직급여 비용 인식했어? 비용을 인식하면 이익이 줄죠. 그 이익이 줄면 법인세 세금 부담이 줄어들죠. 법인세 절감 효과는 다 봤어. 근데 니네들 그만큼 진짜로 금고에 퇴사하면 줘야지 금고에 퇴직금 쌓아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사는 이득은 다 보지만 종업원들의 수급권은 보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 너네가 이거 비용으로 다 인정받고 싶으면 진짜로 적립을 해놔. 어디? 금융기관에. 밖에다가 넣어두세요. 퇴직연금제도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했어요. 그러면 회사 확정급여형으로 합니다. 그럼 누가 운영한다고요? 회사가. 뭐를요? 퇴직연금을. 그래서 연금 납입 시 뭐라고 처리하자? 그걸 연금에 납입하면 퇴직. 연금 누가 운영한다? 회사가.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뭐 현금 등으로 납부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는 확정기여형은 돈 나가고 땡 종업원이 책임지니까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계속 운용해야 되니까 뭐라고 처리하자? 퇴직연금, 운용자산. 결과적으로 이거 딱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조금 더 연결해 볼게요. 그렇다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무슨 항목일까요? 요거까지 기억하면 참 좋은데, 그쵸? 이름이 자산이야. 그리고 차변에 와. 왠지 금융관에 넣어놨어. 내 자산 같아. 그럼 내가 안 물어봤겠지. 자, 이게 뭐냐면요. 이게 퇴직급여 충당부채 쌓아놨습니다. 세법에 티내는 거예요. 나 있잖아. 이거 진짜 밖에다 넣어놨어. 티를 내요. 이 성격은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차감계정이에요. 그래서 얘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차감입니다. 차감 계정. 회계 때 여기까지 아마 배우셨을 거야.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다 기억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되는 세무이익 범위는 별거 없어요. 여기다 돈 넣어놨더니 운용에 수익이 생겼습니다. 그럼 뭐라고 처리할까? 이 정도가 이제 세무이익 범위가 됩니다. 이 문제의 답은 간단하게 예죠. 처리하시면 되고, 요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확장급여 처리하는 거 익혀두세요. 잘 나와요. 되게 자주 나와요. 이렇게 처리하고, 이거 제가 여러분들 조금 회계 때 재무회계 복습할 시간 드린다고 뒤에서 하는데, 세무 이거 프린트 제가 따로 정리해서 드릴 거예요. 이 파트 워낙 자주 나오니까 우선 이렇게 복습해두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확장 기하형이니까 요거는 답은 500번대. 누구? 퇴직급여. 돈 나가고 땡 하면 돼요. 저 금액 생략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매일 매출 유형 프린트 보면서 하세요. 제가 아까 매일 매출 관련해서 녹화 하나 찍었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보고 이거 하시고요. 저는 그냥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유형 프린트 꺼냈다 치고 메인 매출 문제는요. 이것만 딱 기억을 하세요. 팔았나 사았나 증빙 따라. 팔았나 사았나 증빙. 답은 뭐 교재에도 있으니까 저 잠깐 지우고요. 메인 매출 유형은 뭐를 파악하자. 팔았나. 매출이죠. 사왔나. 매입이죠. 사왔나. 뭐에 따라? 증빙. 팔았나 사왔나? 증빙. 그거 보시면 되세요. 다만 이때 사왔을 때에는 뭐가 중요해요? 공제 여부. 그래서 공제가 되면 증빙을 연결하시면 돼요. 사왔나? 이때에는 공제가 되면 증빙 따라가시면 되고 공제가 안 되면 오사불공,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라면 그렇게 연결을 해보시면 돼요. 몇 문제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팔았나 사왔나 증빙 따라갑니다. 1번 영업부서에서 사용하던 프린터에 문제가 발생을 했대요. 프린터는 누구예요? 비품. 비품은 또 누구고? 나랑 오래오래 같이 가는 유형자산이에요. 그러다 보니 비유동의 유형자산은 나랑 오래 같이 가니까 사용하다 보면은 회계기간 중에 수선 유지를 위한 지출이 발생하죠. 그러면 이때 발생한 지출이 내 자산의 가치를 높이면 자본적 지출, 단순히 능률 유지라든지 원상 회복을 위한 지출이라면 수익적 지출 이렇게 처리하죠. 그런데 프린터에 문제가 발생을 했대요. 그래서 그냥 수리를 좀 했대요. 원상 회복 정도가 될 거고 문제에서도 수선비로 처리하세요. 뭐로 봤다? 수익적 지출로 봤죠. 참고. 전체적인 이론도 좀 연결. 수익적 지출. 수선비 15만 원, 부가세 별도라는 건 15,000원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업무 관련이니까 세금계산서 받았습니다. 공제가 되겠죠. 내가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공제가 되는 증빙을 받았으니 유형 선택은 공제되는 세금계산서 받으면 몇 번? 50일 과세 메일. 과세 메일. 유형 프린트 보면서 하세요. 팔았나 사왔나 증빙 따라갑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부가세와 관련된 걸 입력하는 거고 하단에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만 원에 15,000원 넣어주시면 되고 제가 그 사이 잠깐 열었으니까 이렇게 볼게요.
사왔으면 위에 거 보고요. 사왔으면 밑에 걸 보시는 거예요. 사왔을 때 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니까 50일 과세.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하시고 분계 유형은요. 복잡하면 3 혼합하시면 돼요. 현금과 주된 상거래에서 외상이 아니라면 3 혼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하단 분계만 바로 가볼게요. 하단에 수선비. 근데 영업부서니까 몇 번? 800번. 15만 원. 오늘은 이제 한 문제만 보여드리고 부가세 공제가 되면 부가세 대급금 15,000원. 전부 보통예금으로 이체했습니다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얼마인가요? 16만 5천 원. 요거 한 문제만 입력해 볼게요. 저 한번 해볼게요. 메인 매출로 들어가서 메인 매출로 가봅니다. 날짜 주의하셔야죠. 07월에 07일. 유형 프린트를 보고 하다가 시험 때는 이렇게 하나 열어놓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입 거래에서 여기 매입세 공제됩니다. 51번 선택. 품목에다가는 뭐 수선했다라고 하셔도 되죠. 수리 수선하시면 되고요. 공급가액에 15만 원. 색 자동으로 띄워줄 거고요. 왜? 이미 여기에 과세가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부가세 자동으로 띄워줍니다. 거래처는 어딘가요? 수리왕. 코드란에 수리 한글 2글자. 여기까지 전자 선택 1번. 여기까지가 부가세 관련이에요. 분계 하단 자동으로 반영해줍니다. 대금 결제와 관련해서 현금과 외상 제외하고 3 혼합 누르시면 원재료 자동 매입 계정이 뜨고요. 이미 공제가 됩니다. 51번을 선택했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 자동이에요. 그러면 원재료 매입이 아니니까 원재료 계정 코드란에 해당하는 비용 계정 한글 2글자 수선 엔터. 800번대죠. 그 우리 500과 800만 신경 쓰면 돼요. 나머지 중간 거 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소소하게 시간 단축. 맨 마지막 거 선택할 때 방향키 위에 페이지 다운 한 방에 가면 되죠. 선택 엔터. 그러면 차변은 완성. 대변에서 보통 2글자 외웠다면 103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여기 보시면 사실은요, 이 보통예금은 실무적으로는 어떠냐면 수리왕이 아니죠. 국민은행 건지, 우리은행 건지가 사실상 맞아요. 근데 여러분 더 좋은 시험 아세요? AT 시험이라고? 근데 그런 시험은 이거 되게 명확하게 챙기는데 아직까지 전산세무 시험에서는 특별한 예금 거래가 아니고서는 그냥 이거 무시해요.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시고 굳이 이걸 막 변경하려고 애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단 문제가 제시하면 그때는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돼요.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우선 여기 한번 요 82일차의 나머지 안 한 부분들을 해보시고 아마 원천징수 전까지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앞에 이론도 하고 다 했으면 앞에 81에도 차근히 혼자 속도에 맞춰서 오다 보면 제가 또 기출문제 정리를 최대한 빨리 하고 연결을 하는 시간이 있겠지요.